예, 요즘 그런 얘기를 이제 듣는데요. 일부 조사에서 우울증 약 복용한 분들을 봤더니 치매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. 또 수면제를 드셨더니 치매가 더 생기는 것 같더라. 이런 이제 보고 때문에 마치 이제 그게 치매를 일으키는 것처럼 막 홍보가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불면증 자체가 치매를 높입니다. 우울증 자체가 치매를 높이고요. 우울증을 자꾸 겪으시면 뇌세포가 자꾸 망가집니다. 근데 항우울제들은 이제 기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는 것을 도와줍니다. 뇌세포들이 새로 생겨나는 거를요.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대처가 되면서 뇌세포가 좀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항우울제가 항치매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론적인 어떤 제시도 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항우울제를 드신 분들이 치매가 덜 생기지만 우울증이 없었던 분들이랑 비교해보면 항우울제 드신 분들이 좀 더 치매가 생기니까 마치 약을 드신 분들이 치매가 생기는 것처럼 결과가 나왔겠죠. 근데 이분들이 약을 안 드셨으면 치매가 안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치매가 더 많이 생겼을 텐데 약을 드셨기 때문에 우울증이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생겼다. 이런 거를 가지고 섣부르게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제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울증 자체가 치매를 3배에서 5배 올리기 때문에 함부로 환자들한테 우울증 약 드시면 치매 생깁니다. 드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치매 위험성을 3배에서 5배 높이는 겁니다.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. 물론 약을 함부로 드시지 않고 운동을 늘린다든지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하고 또 잠도 더 잘 주무시면 제일 좋죠. 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전문가의 도우심을 받는 거에 거리낌 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치매 유전에 대해서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전되는 병이 아니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전자의 이상, 돌연변이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. 예를 들면 100명 중에 예전에는 한 4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유전이 아닌 치매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두 명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다만 가끔가다 의사들이 어떤 치매 위험성을 보는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그 치매를 일으키는 돌연변이를 검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치매가 좀 더 일찍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유전자가 있거든요. 아포2라고. 아포2에 대한 검사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남보다 치매 올 확률이 한 20% 높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한 20%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라서 유전병이기 때문에 유전 검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. 어떤 위험성, 담배 태우십니까? 라고 묻는 것처럼 그 위험성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초기나 중기, 중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초기에는 의사가 치매입니다 라는 설명을 얼마나 부드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심하지 않지만 미리 치료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진단을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치매 증상들을 스스로 얼마나 느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스스로 자신의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있고요. 치매 환자분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너무 직시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. 그래서 어떤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가족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막 심하게 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듣느냐라고 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거를 깨닫는 순간 더 좌절감에 빠질 수 있어서 절대로 어떤 뭔가의 정보나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충격요법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. 어린이들은 충격요법을 쓰면 그 충격과 함께 그 교훈적인 정보가 뇌에 각인돼서 나중에 그걸 얼마나 실천을 잘 하느냐 마느냐 상관없이 뇌에 기억이 잘 남게 되는 게 사실인데 치매가 있는 분들은 해마 장애 때문에 어떤 정보가 실제로 남지는 않으면서
그 충격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. 또 심지어 갑작스러운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천천히 자신의 어떤 기억력 장애에 대해서 적응을 해왔으면 괜찮을 텐데 적응을 못하고 소소한 문제를 일으키다가 갑자기 지금의 내 상황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순간 그때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충격요법은 절대 효과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비슷한 얘기인데 중증 상태에 있는 분들, 예를 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계시면서 텔레비전 보시고 또 식사 때가 되면 식사 잘 하시고 이렇게 지내는데 중증 치매 상태라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실까?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엔 좀 어려운데 중요한 몇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. 뭐냐면 기억들을 저장시켜라.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에 기억을 저장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은 해마가 내리지만 하드드라이브 역할을 하면서 그 정보들을 조합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복잡한 생각이라든지 인지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고 활동들은 뇌의 껍질 부분이 주로 담당합니다.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 뇌의 껍질의 기능들이 조금씩 나빠져서 있었던 정보들도 조금씩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생각해낼 재료들이 없으니까 생각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 보이기도 하고 우울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하게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뭐냐면 뇌 안에 있는 감정을 조율하는 부분인 변연계라는 거는 거의 끝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뇌의 껍질 기능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들이나 문제 해결은 잘 하지 못할지라도 감정적인 거는 잘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별 판단력이 없어 보이고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짜증을 심하게 내도 어차피 기억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치매 환자를 향해서 했던 말투나 그 짜증 섞인 어떤 감정의 전달 이런 것들은 중증 치매 환자들도 대번에 감별해서 느끼십니다. 가족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잘해드릴 것 같지만 너무 지치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짜증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중증 치매 환자 입장에서는 누군지는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치매가 진행이 많이 되면.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내 아들인지 잘 몰라요, 사실은. 어쩔 때는 아들인 것 같기도 한데 어쩔 때는 아들인지 뭔지 긴가민가 합니다. 그렇다고 물어볼 용기는 없어요. 그런데 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은 나를 돌보고 있는데 나를 싫어한다 라고 느끼면서 그 여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비극적일까요?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감정들을 품고 지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어르신들을 대해야 되고요. 감정적인 뇌는 거의 끝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꼭 그걸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.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